자, 42회 실무수행 결산 문제부터 이 시간에 풀기로 하겠습니다. 자, 결산 자료를 참고로 결산을 수행하시오 이랬고요. 제시된 자료 이외의 자료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유가증권 및 외화평가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자, 유가증권 및 외화평가 문제 4점입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단기 매매증권 평가 문제가 나왔네요. 백세제약 주식회사의 주식은 2020년도 공정가치가 640만 원인데 2021년도 우리가 이제 결산을 해야 되니까 790만 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 경우는 취득원가는 여기에서 평가할 때 반영할 것이 없죠. 640만 원이 790만 원으로 자산 증가한 부분을 우리가 평가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0만 원이 되겠네요. 150만 원 증가. 종목별로 결산 분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백세제약 거 따로 하고 밑에 청솔건설 거를 따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청솔건설은 금년 11월 30일에 취득을 했네요. 그러면 요 취득 원가하고 여기 결산일의 공정가치를 비교해서 우리가 평가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20만 원 하락을 했군요. 마이너스 20만 원. 그래서 종목별로 해야 되니까 위에 백세제약은 150만 원 증가시키는 평가 이익을 발생시키고 밑에 청솔건설은 20만 원 감소시키는 평가 손실을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하라 두 건으로 12월 31일 일반 전표를 열으셔가지고요. 네. 12월 31일로 입력하시고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107번인가 그렇죠? 네, 단기 매매증권 150만 원 자산 증가시키시고요. (150만 원)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으로 기록합니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905번 150만 원.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는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로 기록합니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은 937번이네요. 20만 원. 또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107번이죠. 자산 감소 20만 원. 이렇게 종목별로 하세요. 이러면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죠. 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때는 밑에 요 분계는 필요가 없는 거고요. 위에 있는 분계만 하시면 되는데 이때 평가 손실 20만 원은 평가 이익에서 차감시켜 버리기 때문에 평가 이익이 130이 되고 단기 매매증권 증가를 130만 원만 증가시키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과 종목별로 회계 처리할 것 이런 평가 문제를 줄 때 주문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주문대로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재고자산 감모 및 평가 손실 문제가 나왔는데요. 재고자산 실사 내역을 보면은 상품은 500개가 장부에 있는데요. 실사가 해보니까 480개, 20개가 부족합니다. 또 제품은 300개가 장부에 재고로 되어 있는데 10개가 부족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결산 처리하실 때 비정상적인 거면은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는 거고요. 정상적인 것이다 그러면 이 실제 수량에다가 단가 곱해서 결산자료 입력에 기말 상품 재고액과 기말 제품 재고액에
이 실사 수량의 단가 곱해서 장부에 입력을 해주고 결산분기 하시면 됩니다. 자, 결산자료 내용을 보면은 상품 부족 수량 20개는 영업부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며 제품 수량 부족 10개는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이다. 자,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 우리가 재고자산 감모 손실 영업의 비용 처리하면 되고요. 자, 위에 건 보니까 타개정 대체를 누락시켰다는 거죠. 영업부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그러면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상품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타개정 대체 두 개가 다 일반 전표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평가 문제 보니까 재고자산 수량 부족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세요 그랬어요. 두 개가 다 자동 결산 사항이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12월 31일 결산일의 일반 전표에 먼저 상품 20개를 영업직원의 복리후생비로 사용한 것을 회계 처리해 볼게요. 자, 12월 31일 결산분계 세 번째 분계가 되겠습니다. 차변의 복리후생비, 영업부 직원의 복리후생비니까 811번 판매관리비 코드를 선택하셔야 되겠고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느냐? 20개니까요. 여기 단가가 나와 있죠? 단위당 원가로 계산합니다. 20개 곱하기 2만원 하면은 40만원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복리후생비 40만원. 자, 대변이 상품입니다. 146번 상품. 그런데 이 적요란을 말이죠.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 적요가 바로 타개정 대체에 해당되는 적요거든요. 타개정 대체. 타개정 대체입니다. 그래서 8번 적요 걸어줘야 돼요. 밑에 적요 보시면 빨강색에 8번 있죠. 타개정으로 대체 40만. 그래서 우리가 재고자산을 말이죠. 복리후생비로서 사용을 했다든지 접대비로 사용을 했다든지 기부금으로 사용했다든지 또는 비품으로 사용했다든지 이랬을 때 대변의 상품을 회계 처리할 때는 적요 코드 8번을 우리가 꼭 입력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품 10개죠. 제품 10개의 금액은 자 300개인데 290개로 10개가 부족했는데 이게 비정상적인 감모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10개 곱하기 4만원이면 40만원이네요. 그죠? 40만원을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차변 하시고 재고로 검색해 보시면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고 939번 코드가 있습니다. 재고자산 감모손실 939. 네. 40만원 금액이 똑같군요. 네. 대변은 이번에는 제품이죠. 제품 코드는 150번이고요. 금액 적요 마찬가지로 8번 적요 입력합니다. 타개정으로 대체. 네. 타개정으로 대체 두 개가 다 타개정으로 대체 분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결산 문제가 두 문제 나올 때 하나는 수동 결산, 하나는 자동 결산으로 많이 나오는 편인데 지금 요 42회 같은 경우는 두 개 다 수동 결산. 일반 전표로 결산을 해야 하는 문제로 나왔다는 것이 좀 평소하고 조금 달라진 내용이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로소득 관리에 관한 문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급여 명세서에 의한 급여 자료. 급여 명세서에 의한 급여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가 보통은 그 사원 등록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는 급여 자료 문제가 나왔군요. 자, 정승철 3월분 급여 자료입니다. 자, 이러한 수당 항목이 있고요. 자, 수당 및 공제 등 내역이 있습니다. 직책 수당은 급여 지급 기준에 따라 직책별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요. 이거 과세네요, 과세. 식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중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거 비과세네요. 직무 발명 보상금 회사에서 기계장치 성능 개선 관련 아이디어 제안 공모에 따라 채택된 사원에게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 발명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비과세입니다. 국외근로수당 해외 지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에 대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무직 직원 네, 거기에 100만 원 비과세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식대 직무발명 보상금 국외근로수당은 우리가 수당 등록할 때 비과세 선택하시고 해당 코드 골라주시면 돼요. 자료 설명 볼게요. 급여 지급은 다음 달 10일이며 사회보험료는 자동 계산된 금액으로 공제한다. 네, 당사는 월별 원천징수 납부 대상자이다. 1번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서 수당 등록을 하시오. 자, 수당 등록 요 4개 하시면 돼요. 200번부터 203번까지.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인사급여에 가셔가지고 급여자료 입력이라는 메뉴 보이시죠? 그런 다음에 수당 및 공제 등록 위쪽에 단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씩 등록하시면 됩니다. 직책수당, 과세고요. 급여로 내려오시고 두 번째 식대 비과세입니다. 2번 비과세 코드는 2번 확인 밑으로 내려오시고 직무 발명 보상금 비과세입니다. 네, 비과세 코드는 저기 아래에 17번에 있네요. 그 다음에 국외 근로수당 비과세입니다. 이번 비과세고 비과세 코드는 100만원짜리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건설 지원 업무 이거 M01 9번입니다. 9번 9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 확인 한번 다시 눌러주시고요. 자, 공제 등록은 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확인 눌러서 나가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해당 월은 3월 급여라고 했던가요? 네, 3월 급여이고 급여 지급은 1급여인가요? 급여 더하기 상여인가요? 급여 더하기 상여 해주시고요. 다음 달 며칠이에요? 다음 달 10일인가요? 네, 그러면 다음 달 10일 날짜를 거기 지급일로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04월 10일 다음 달 10일로 지급일을 입력해 주시고 해당 사원은 여기 정승철입니다. 정승철의 급여자료 정승철의 기본급부터 거기 자료를 보시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0만원 50만원 210만원 그 다음에 직책수당은 20만원 15만원 200만원 그 다음에 국외근로 50만원 공제사항은 자동 계산됐고요. 한번 비과세 소득이 얼마인지 한번 따져볼게요. 우선 식대 중에는 여기서 10만원만 해당이 됩니다. 10만원만. 그 다음에 직무발명 보상금은 모두 해당이 되죠. 500만원까지니까. 네, 그래서
200이 해당이 되겠고요. 200 그러면 210만 원이 되겠네요. 현재 200만 원. 그다음에 근로 해외 국외 근로 수당 50만 원 모두 다 되죠. 그래서 260만 원이다. 네. 비과세 260만 원. 자,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했느냐 하면은 평가 문제 1번 급여 자료 메뉴에서 수당 등록했고요. 그다음에 2번 정승철의 3월분 급여 자료 입력까지 했습니다. 그다음에 3번 하면 되겠습니다. 3월 귀속분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하러 가겠습니다. 급여 자료 입력은 닫으셔도 되고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여기에 있죠. 자,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는 서식이고요. 귀속기간은 3월로 하고 지급기간은 4월로 해야 되겠죠. 아까 급여 지급일을 4월 10일로 했기 때문에 지급기간은 4월로 해야 조회가 됩니다. 네, 여기 한 명 조회가 됐고요. 소득세는 13,320원이었습니다. 자, 작성했으니까 저장하시고 상단에 있는 저장 단추 눌러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고 닫아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소득세 문제 첫 번째 문제 급여 자료 문제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일용직 사원의 원천징수. 네, 일용직 사원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군요. 네, 굉장히 띄엄띄엄 나옵니다. 자, 주민등록표 김춘삼 씨의 주민등록표 있고요. 입사일과 급여 68만 원 내역이 있습니다. 9월에 4일을 근무했군요. 하루에 17만 원씩 받았습니다. 자료 1, 2는 일용직 사원의 관련 정보 및 급여 지급 내역입니다. 일용직 급여는 매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사원 등록할 때 일지급으로 선택한다는 것이죠. 사회보험료 중 고용보험만 징수하기로 하고요. 제시된 사항 이외의 자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네.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에서 사원 등록을 하시오. 사원 코드 1000번이고요.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하고 여기 있는 주소만 그냥 입력하셔라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어느 메뉴로 가나 하면은 인사급여에 일용직 사원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 여기 보이시죠? 네, 클릭하시고요. 네,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코드를 주어진 코드를 입력을 합니다. 사원 코드는 1000번을 사용하셔라. 1000 성명 거기 있는 이름 김춘삼 주민번호 거기 주민등록표에 나와 있죠. 770-521-122-9103 입사 날짜는 거기 나와 있었습니다. 2021년 9월 8일이죠. 퇴사일 비워두시고요. 주소는 우편번호 생략하시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52 도곡동이라는 것은 그 같은 줄에 쓰셔도 되지만 보통 상세 주소에 해당이 되니까 도곡동은 요 밑에 두 번째 줄에다가 입력해 주는 게 더 좋겠습니다. 자, 다른 정보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정보는 다 없고요. 여기 밑에 급여사항 등록으로 내려오셔 가지고 급여 지급 방법을 엔터를 쭉 내려오셔서 급여 지급 방법을 매일 지급 그대로 두시고 아까 1급이 10 얼마죠? 17만 원을 여기다 14번에다가 입력을 하시고 급여 유형은 1급직
연장급여 없고요. 연장급여 방식 1급직으로 하시고 다 엔터로 지나가시는데 고용보험만 여로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여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계정과목 설정은 지금 이 사원이 일용직 사원이고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느냐가 한번 볼까요? 부서가 표시 안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이건 평가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래도 계정과목이 604번은 아닙니다. 604번은 아니니까요. 계정 과목을 임금으로 잡급으로 일단 바꿔 놓으시고 잡급인데 지금 500번대가 있고 800번대가 있는데요. 이 500번대는 제조부, 생산부의 잡급이고요. 일용직이고 그 다음에 800번대는 영업 쪽입니다. 영업 쪽. 근데 지금 어느 부서인지 말이 없죠. 두 개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507번이나 805번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용은 여로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일용직 사원에 사원 등록하실 때 이 코드 정확히 하시는 거하고 개인정보 정확히 물론 입력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매일 지급이니까 13번에 매일 지급 잘 챙겨주시고 정상급여 1급여가 얼마인지 여기다 넣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계정과목은 일용직은 잡급으로 고쳐주세요. 자, 그러면 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사원 등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용직 급여 자료를 입력하겠습니다. 바로 그 옆에 있어요. 일용직 급여 입력. 가셔서 귀속 연월일은 이게 몇 월이에요? 9월이죠. 8, 9, 11, 12. 그래서 여기를 9월로 선택하시고요. 지급도 언제 지급했나요? 9월이죠. 매일 지급이니까 당연히 9월 지급이 되겠습니다. 자, 부서는 없으니까 지나가시고요. 김춘삼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서 해당되는 날짜를 동그라미로 클릭해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날짜가 8, 9, 11, 12. 그래서 8, 9, 11, 12. 그러면 이제 17만 원씩 계산이 됐고요. 고용보험료와 그 다음에 소득세는 계산이 안 됐네요. 소득세가 아마 1,000원 미만으로 나왔나 봐요. 아니면 납부할 세액이 없대든가 해서 소득세는 없습니다. 고용보험료만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평가 문제에서 사원 코드로 등록했고 2번 일용직 급여 메뉴에서 급여 내역을 입력했습니다. 급여 내역까지 요 자료를 보고 우리가 급여 내역까지 안에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68만 원 나오겠죠. 여기 밑에 합계 나와 있습니다. 다음 3번 9월 귀속분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이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일용직 사원 등록이라는 탭은 닫으면서 저장이 될 것 같고요. 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또 작성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하시고 9월부터 9월로 하시고요. 이거는 지급기간도 9월이었죠. 그래서 지급기간도 9월부터 9월로 이렇게 조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용직의 1명 68만 원, 소득세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저장해 주시면 돼요. 오른쪽 상단에 저장 눌러주시고 저장하시겠습니까? 해서 예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TAT 2급에서 소득세 실무 문제에서 이게 일용직은 뭐 한 2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띄엄띄엄 나오긴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죠. 세 번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및 이외의 자료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라. 9점짜리가 되겠네요.
자, 영업부 박수영의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제공자료 및 기타 증빙 자료이다. 부양가족은 모두 박수영과 생계를 같이 하고요.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 명세는 반영되어 있답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 안영민은 자녀 박선우를 출산하였으며 그에 대한 의료비 내역이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반영이 되어 있다. 네. 의료비 쪽에 입력할 때 여기 출산과 관련된 거 확인해 보면 되겠고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의 총 지급액에는 회사 경비로 지출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대요. 회사로서 직원 신용카드 경비 사용 명세서를 발급받았답니다. 네, 그래서 이 직원 신용카드 경비 명세서를 보고 이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서 이건 빼줘야 돼요. 회사 경비로 지출한 것은 사용 금액으로 입력할 수 없는 거예요. 자녀 박준우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이죠. 현장 체험 학습비를 지출한 내역을 수취하였다 이랬어요. 박수영은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해당 아파트의 기준 시가는 2억 8천만 원으로 월세세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된답니다. 그래서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이거나 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경우에 월세 세액 공제를 지원받을 수 있죠. 자, 그러면 박수영의 월세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도록 입력하라는 얘기고요. 자, 평가 문제.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시어 의료비 공제는 의료비 탭에 입력하고 국세청 자료는 공제대상 합계 금액을 한 건으로 해라.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신용카드 탭에, 교육비 세액 공제는 소득 공제 탭에, 월세 세액 공제는 정산 명세 탭에 입력한다. 자, 그러면 박수영 사원의 부양가족 등록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자, 그러면 자료 2번부터 이제 처리를 하겠는데 국세청 간소화 자료, 의료비 자료입니다. 환자가 안영미였고요. 안영미. 아까 안영미가 누구를 출산했다고 그랬죠? 예, 자녀를 출산했었습니다. 산후조리원 여기 200만 원 이것을 의료비로 입력할 때 산후조리원 관련된 것을 동그라미로 해야 된다. 그런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의료비 탭에 한번 가볼까요? 자,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 코드를 더블 클릭하셔서 사원을 누굴 불러내야 됩니까? 박수영인가요? 네, 박수영 선택하시고 확인. 그러신 다음에 여기 의료비 탭으로 갑니다. 자, 부양가족 관계 코드에서 더블 클릭해서 안영미 배우자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합니다. 자, 국세청 자료이기 때문에 의료증빙 코드를 1번 국세청해 주시고 한 건으로 한 다음에 200만 원을 입력을 합니다. 200만 원이었죠? 네. 그리고 실손보험, 의료보험 얘기 없었으니까 지나가시고 거기 세 번째 칸에 있는 X를 여기를 0번으로 해서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산후조리원 여부에다가 동그라미. 그러면 의료비 세액공제 쪽에 반영이 됐을 것이고요. 계속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박수영 씨 신용카드가 있는데 아까 업무용으로 사용한 게 있다고 그랬어요. 전부 일반으로 썼는데 그 다음 자료를 같이 보겠습니다. 직원 신용카드 경비 사용 명세서에 박수영 씨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54만 3,200원이 되겠습니다. 54만 3,200원은 여기서 빼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가지시고 계산기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29288 237 마이너스 저 밑에 있는 금액 543200
543200을 빼면은 2874537이 나오는데요. 예, 계산물이 맞았죠. 이 숫자를 이제 여러분이 입력을 해준다 이겁니다. 어디다 하시느냐? 신용카드 탭이 있죠. 예, 의료비 옆에 신용카드 탭에 가셔서 박수영 본인 겁니다. 일반이니까 여기 6번에다 국세청 자료에다가 아까 빼준 금액 2874537 그 숫자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정보까지 입력했고요. 직원 신용카드 사용한 금액 빼고 입력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비 납입 증명서입니다. 신청인은 박수영 이 소득자인데 대상자가 박준우입니다. 네, 준우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요. 교육비에서 99만 원, 99만 원의 현장 체험학습비라고 그랬나요? 예. 근데 이 취약전 아동의 이 현장 체험학습비는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초중고생들의 현장 체험학습비 30만 원까지 입력을 하는데 취약전 아동은 학원비는 돼요. 학원비는 또 되지만 이 현장 체험학습비 입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력하지 않는다는 거. 네. 자, 취약전 아동 여기 현장 체험학습비 있죠? 입력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해당이 안 돼요. 취약전 아동의 현장 체험학습비는 안 된다. 초중고생만 된다. 그 다음에 월세 납입 영수증이었는데요. 아까 우리가 자료 설명을 읽을 때 월세 세액공제 요건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인이 박수영이가 이제 소득자잖아요. 그래서 본인 거인 거 확인했고요. 월세 금액은 60만 원인데 연간 총 720만 원을 지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연간이라는 것은 2021년도 1년간을 말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720만 원을 월세 세액 공제에다가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월세 세액 공제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 네, 여러분 그 설명에도 나와 있었죠. 어디에다 입력하라고? 여기에 정산명세에다 입력. 정산명세의 세액공제의 끝부분에 있어요. 세액공제가 오른쪽이잖아요. 거기 끝부분에 69번에 보면은 월세액하고 그 화살표를 눌러서 입력합니다. 딱 화살표를 누르면 임대인 성명부터 또는 상호부터 입력하는 난이 있어요. 자, 아까 그 자료에 보면은 임대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아름. 네. 그래서 이아름이라고 넣어주시고, 주민번호나 사업자 번호인데 이 사람은 주민번호였어요. 그래서 541201 2135 218 주택이 무슨 주택이었죠? 수월시 8달구미에서 현진 빌라. 빌라면은 아까 아파트라고 그랬었나요? 그러면 6번 아파트. 밑에 보니까 여기 주택 유형이 아파트 85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85 입력해 주시고,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는 여기 관악구 신림동 여기죠? 밑에 있죠? 요 주소 그대로 관악구 신림동 22길 그 주소를 그대로 입력하시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도요. 자료에 있는 대로 20년 11월 1일부터 22년 10월 31일, 20년 2020이죠. 11월 01일부터 2022 10월 30일까지 31일? 네, 31일까지. 월세액은 거기 나와 있었죠? 월세액은 60만 원. 예, 여기는 전체 720만 원을 넣어주는 거예요. 1년치. 그렇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주시면은 납부액의 10% 72만 원 세액공제. 그 위에 그 주택 차입금 67번 주택 차입금하고요. 예. 34번 주택 그에 대해서 나온 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우리가 이 주택 차입금에 대한 것이요. 소득공제, 옛날에 소득공제 했던 것이 있었고 또 세액공제가 있었고 법률 개정이 중간에 있었어요. 네, 법률 개정이. 그래서 우리가 그 세액공제였다가 소득공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주택차입금에 대한 여기 눌러보면 주택차입금 이자 세액공제가 있잖아요. 네, 저기 가시면은 밑에 주택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이걸로 바뀐 겁니다. 현재 67번은 안 쓴다는 거죠? 네, 지금은 주택차입금 이자 세액공제 요거는 지금 현재 쓰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4번에서 소득공제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결정세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추가 자료는 이제 더 이상 없죠. 이렇게 해서 42회 실무수행평가 문제를 다 마쳤습니다. 이거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실까요?